대한민국 최강이라던 부대가 창설 10개월 만에 정예 47명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적군한테 당한 게 아니었어요. 707은 윗선을 지키려고 만든 부대였거든요. 근데 바로 그 윗선을 지키는 임무가 이들을 죽였습니다. 1982년 2월 폭설 속에 이륙불가 보고가 2번이나 올라갔는데도 명령은 단 한 문장이었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권력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부대를 만든 그 논리가 그대로 부대를 죽인 논리였다는 게 보입니다. 최강 707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707은 윗선을 지키려고 만든 부대였습니다. 적을 잡으려고 만든 게 아니라 자기 편 안에서 윗사람을 지키려고 만든 칼이었어요. 왜 그런 부대가 필요했을까요? 돈도 권력도 아닌 한 장교가 자기 부하 손에 끌려나가는 장면 하나에서 이 부대는 시작됩니다.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이 벌어지던 그날 밤이었어요. 당시 특전사령관이던 정병주는 자기 사무실에서 무방비로 있다가 부하 부대 손에 불법으로 체포당합니다. 자기 밑에 있던 삼공수 병력이 들이닥쳐 사령관을 그대로 끌어내린 거예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특전사 전체를 지휘하던 사람이 무장한 자기 부하들 손에 양팔이 붙들려 끌려나갑니다. 명령체계의 맨 위에 있어야 할 사람이 정작 자기 곁엔 끝까지 지켜줄 무력 하나 없었던 거죠. 이 사건을 누구보다 똑똑히 기억하는 사람이 박희도였습니다. 1212 그날 1공수 여단장으로 그 반란의 한복판에 있었고 훗날 특전사령관 자리에 오른 인물이에요. 그가 내린 결론은 단순했어요. 사령관 곁에는 사령관만을 지키는 칼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1981년 4월 17일 박희도는 특전사령관 직할로 새 부대를 만듭니다. 이름은 707 특수임무대대. 지금 우리가 아는 그 707의 시작이에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 부대는 처음부터 대테러를 위해 만든 게 아니었어요. 사령관, 그러니까 윗선을 지키기 위해 만든 친위 부대였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707이면 대테러 부대 아니냐고. 인질극 같은 거 진압하는 우리가 뉴스에서 보던 그 부대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앞두면서 정밀 타격과 대테러 임무로 무게가 옮겨간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작은 달랐습니다. 태어난 이유는 경호였고 대테러는 나중에 붙은 옷이었죠. 그러니 이 부대는 권력자가 직접 손에 쥔 칼이었던 셈입니다. 이 파트는 그 칼을 벼리는 과정이에요. 정예 중에 정예만 골라 뽑았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들을 모아 가장 높은 사람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강한 칼이라는 건 자부심이지만 그 칼이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누굴 위해 뽑혔는지, 누구 명령에 움직이는지. 바로 거기서 이 이야기의 불길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부대를 만든 바로 그 이유가 10개월 뒤 이들을 죽이게 됩니다. 윗선을 지키라고 태어난 칼이 윗선을 지키다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 칼이 처음으로 불려나간 건 1982년 2월이었습니다. 그것도 한겨울 폭설 속으로요. 그 칼이 폭설 속으로 불려나갔습니다. 1982년 2월 제주국제공항에 새 활주로가 깔렸어요. 보잉 747 같은 큰 비행기도 뜨고 내릴 수 있는 3,000m짜리 활주로였죠. 2월 6일에 그 준공식이 열리고 같은 날 전두환 대통령이 제주를 둘러보는 연두순시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경우를 위해 움직인 작전, 이름이 봉황새 작전이었어요. 문제는 날씨였습니다. 출발지인 서울도, 도착지인 제주도 며칠째 폭설이었어요. 눈이 그치질 않았죠. 활주로 위로 쌓인 눈을 치워도 금세 다시 덮였고 하늘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서울공항 통제국은 아예 모든 항공기의 이륙을 막았어요. 어느 한 대도 띄우지 말라는 통제였습니다. 이건 그냥 권고가 아니라 지금 이 하늘은 비행기가 떠선 안 되는 하늘이라는 공식 판단이었죠.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접 비행기를 띄워야 하는 비행단에서도 이륙 불가라는 보고를 위로 올렸어요. 한 번 올렸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한 번 더 올렸습니다. 2번. 비행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지금은 도저히 안 된다고 2번이나 손을 든 거예요. 통제탑 안의 공기가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위에서는 시간 맞춰 띄우라 하고 창밖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눈보라고 안 된다고 적어 올린 종이가
두 번이나 되돌아오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신호 위에서 내려온 답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날씨가 안 되면 날씨를 어떻게든 이겨서라도 가라는 말이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눈보라 앞에서도 명령은 그냥 가라는 것이었죠. 통제국의 이륙 금지도, 두 번 올라간 이륙 불가 보고도 이 한 문장 아래 전부 덮였습니다. 대통령의 의전 일정 하나, 활주로 준공식 하나를 위해서. 군이 자기 편 정예를, 그것도 최강이라 불리던 부대를 폭설 속으로 그대로 밀어넣은 겁니다. 벼린 칼로 의전기를 트는 일이었어요. 무뎌질까봐 폭설에도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칼이 부러졌죠. 2월 5일 오후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에서 C-123 수송기 3대가 떴습니다. C-123은 우리 군이 병력하고 물자를 실어 나르던 미국제 수송기였어요. 눈발을 뚫고 3대가 차례로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죠. 그런데 그 3대 중 한 대가 이륙하고 약 5분 만에 정상 궤도를 벗어났습니다. 떠오른 지 채 5분이에요. 그러고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무리 교신을 시도해도 응답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비행기는 한라산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관음사 지구 개미목 계곡, 해발 약 1060m. 눈에 파묻힌 그 높이의 바위에 그대로 부딪혔어요. 폭설 속이라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탑승하고 있던 사람은 모두 53명이었어요. 707 특수임무대대 대원 47명에 공군 6명,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현장에서 한 희생자의 손목 시계가 발견됩니다. 시계 바늘은 3시 15분에 멈춰 있었어요. 충격의 순간 그대로 멈춰버린 바늘이었죠. 그 시각에 비행기가 떨어졌고 그 시각에 53명의 시간이 함께 멈춘 거예요. 누가 적어준 기록도 아니고 작은 시계 하나가 그날의 시각을 그렇게 못 박아 놓았습니다. 기체가 발견된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2월 6일 오후 4시쯤. 눈 속에 처박힌 잔해를 찾기까지 꼬박 하루가 걸렸어요. 떨어진 자리가 어디인지조차 한참을 헤맨 뒤였죠. 근데 진짜 비극은 추락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추락한 다음 날 2982년 2월 6일 한라산엔 여전히 눈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기체는 아직 어디 박혔는지도 몰랐습니다. 수색대도 못 올라간 시각, 그러니까 오전 8시 45분이었죠. 박희도 특전사령관이 부대장에게 무전을 내립니다. 훈련 명칭을 변경한다. 근본 훈련은 특별 동계 훈련으로 호칭한다. 이렇게 지시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한번 멈춰볼게요. 기체가 발견된 게 그날 오후 4시입니다. 그런데 명칭을 바꾸라는 지시는 오전 8시 45분에 나왔어요. 시신을 한 구도 못 찾았고 잔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시각이었습니다. 보통 사고가 나면 뭘 먼저 합니까? 사람부터 찾죠. 그런데 여기선 사람을 찾기 전에 이름부터 바꿉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각본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다면 명칭 같은 걸 새벽부터 송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진실을 덮어야 하는 입장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대통령 경호하러 가다 떨어졌다는 사실, 그게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먼저 포장을 입혀야 했던 겁니다. 시신보다 이름표가 급했던 거예요. 벼린 칼이 부러졌으니 이제 그 칼을 아무도 모르게 묻을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넉 달이 흘렀어요. 1982년 6월 2일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합니다. 요지는 이랬어요. 육군 7787 부대와 공군 5672 부대 장병들이 대간첩 작전 훈련 중 갑작스러운 이상 기류에 휘말려 한라산에 추락했다는 겁니다. 깔끔하죠? 그럴듯하고요. 근데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7787 부대라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진짜 이름은 707 특수임무대대였죠. 5672 부대도 마찬가지예요. 임무도 바꿔치기도 했습니다. 간첩 잡는 훈련을 한 적이 없어요. 이들은 전두환을 경호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부대 이름을 가짜로 갈아 끼우고 가지도 않은 훈련을 사인으로 박아 넣은 거예요. 관에 다른 사람 이름표를 붙인 겁니다. 그 안에 누가 누워있는지, 왜 죽었는지 전부 지워버린 거죠.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날 신문들이에요. 한 신문이 아니라 거의 모든 신문이 이 발표문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7787 부대, 대간첩 훈련, 이상기류, 받아쓰기 시험처럼요. 현장에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어요. 의심하는 기사도 없었습니다. 47명이 한꺼번에 묻혔는데 세상은 그 사실을 끝내 몰랐어요. 딱 한 사람만 빼고요. 제주신문 사진부장 서재철. 이 사람이 그날 현장에 올라가 흑백 필름 36장을 찍었습니다. 부서진 기체, 흩어진 잔해, 그 차가운 한라산을 카메라에 담은 거죠. 진실을 본 단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필름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윗선의 압력으로 곧장 압수당합니다. 인화도 못한 채로요. 그 36장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무려 7년입니다. 1988년에야 봉인이 풀려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진실은 누군가의 서랍 속에 갇혀 있었던 거죠. 사진 한 장 찍은 죄로요. 자, 정리해 볼게요. 기체를 찾기도 전에 명칭부터 바꾸고 넉 달 뒤 가짜 부대번호로 발표하고 신문은 그걸 그대로 받아 적고 진실을 찍은 필름은 7년을 가둬둔다.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하나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 이어붙여 놓으면 그림이 보입니다. 이건 사고를 수습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짜인 각본이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까지 진실을 덮는 동안 한라산엔 아직 아들들이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유족들이 100일 만에 그곳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본 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국가가 진실만 덮은 게 아니었어요. 아들들의 시신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군은 눈에 띄는 시신만 수습하고 내려왔어요. 나머지 유해와 유품, 부서진 잔해는 한라산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무려 100일. 봄이 오고 눈이 녹을 때까지 아들들은 그 산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건 유족이었어요. 군이 안 하니까 가족이 직접 산을 올랐습니다. 장비도 없었어요. 그냥 맨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죠. 눈 녹은 한라산 비탈을 손톱이 갈라지도록 파내려갔습니다. 그러다 흙 속에서 뭔가가 나왔어요. 군화였습니다. 군화 2짝. 주인을 잃은 군화 한 켤레가 아들이 거기 있었다는 유일한 증거였어요. 100일이라는 시간이 그 한 켤레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최강 부대의 군화였어요. 나라가 가장 아낀다던 정예의 발에 신겼던 그 군화가 100일 동안 한라산 흙 속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요. 부모님 산소에 가서 비석에 새겨진 이름 한 줄을 손으로 가만히 쓸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 한 줄이면 마음이 놓이잖아요. 여기 잘 계시는구나 하고요. 그런데 이 가족들은 그 한 줄조차 거짓이었습니다. 사고 100일 만에 충원디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비석에 새겨진 사망 경위가 배 침투 작전 훈련 중이었습니다. 간첩 잡는 훈련을 하다 죽었다는 거짓말. 그 비문에는 박희도 특전사령관이 관여했습니다. 아들을 사지로 보낸 사람이 아들의 죽음을 거짓으로 새기는 일까지 손을 댄 거예요. 유족은 6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988년 더는 참지 않기로 했어요. 유족회를 만들고 국회와 청와대에 청원을 넣고 끝내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당한 사람은 전두환 전 대통령, 박희도 전 특전사령관,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까지. 그날 명령이 내려온 윗선을 그대로 겨눈 거예요. 수사는 3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살인 형의는 무혐의, 직권남용은 공소권 없음, 죄는 있는데 시효가 지나 못 묻는다. 그 말이었어요. 결국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과한 사람도 단 한 명 없었어요. 47명을 폭설 속으로 밀어넣고 100일을 산에 버려두고 비석에 거짓을 새긴 그 일에 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륙불가 보고가 2번이나 올라갔던 그 출격을 누구도 사고로 끝낼 수는 없어요. 그건 사고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책임을 국가는 끝까지 아무에게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전두환은 2021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사건을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 끝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이대로 묻혔다면 모를까. 33년 뒤 저 거짓 비문의 2줄이 바뀝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똑같은 비행기가 같은 해에
또 한 번 떨어졌다는 사실까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진실은 그대로 묻히는 듯 했어요. 처벌도 없고 사과도 없고 비석엔 거짓이 새겨진 채로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의 흐름을, 아니 이번엔 진실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2012년 2월에 결정적인 한 걸음이 나옵니다. 제주의 소리라는 매체가 탐사 보도를 내놓거든요. 핵심은 단순했어요. 국방부는 간첩 잡는 훈련 중이었다고 했는데 실제 작전 이름은 봉황새 작전,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을 경호하러 가는 길이었다는 거죠. 발표문과 진짜 임무가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사실이 비로소 공론의 자리에 올라온 겁니다. 사실 단서는 그전부터 있었어요. 2007년에 세워진 비공식 표석에는 이미 대통령 경호작전 중 산화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공식 비석은 여전히 거짓을 말하고 있었죠. 그러다 2015년 사고 33주기가 되던 해에 충원비의 비문이 바뀝니다. 대침투작전 훈련 중이라던 그 거짓 한 줄이 지워지고 대통령 경호작전 중 순직이라는 진실로 다시 새겨졌어요. 두 줄, 딱 두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줄을 바로잡는데 33년이 걸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을 새기는 건 정 하나로 하루면 됩니다. 근데 그걸 진실로 되돌리는 데는 한 세대가 통째로 흘러야 했어요. 그 시간 동안 유족들은 늙어갔고 누군가는 끝내 진실이 새겨진 비석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겠죠. 그 길이 그렇게 길었다는 것, 그 시간 자체가 국가가 진 빚의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한라산에 떨어진 그 C-123, 같은 기종이 같은 해에 또 떨어집니다. 1982년 6월 1일 청계산에서요. 이번엔 특전교육단 구관과 교육생, 공군까지 또 53명이 전원 숨졌습니다. 두 사고를 합치면 106명이에요. 같은 비행기가 같은 해에 두 번이나 사람을 다 삼킨 겁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닮았죠. 왜 하필 또 같은 비행기였을까? 여기엔 낡은 수송기를 바꾸지 못한 채 계속 굴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게 무리한 기체 위에 무리한 명령까지 얹히면 결과는 정해져 있었던 건지도 모르죠. 한 번의 비극이 아니라 예고된 반복이었던 셈입니다. 이쯤에서 처음에 그 떡밥을 닫겠습니다. 707 특수임무대대는 윗선을 지키려고 만든 부대였잖아요. 근데 바로 그 윗선을 지키는 임무가 이들을 죽였습니다. 부대를 만든 이유가 그대로 부대를 죽인 이유였던 거예요. 부러진 칼을 아무도 모르게 묻었던 그 자리에 33년 만에 진짜 이름표가 다시 붙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707은 윗선을 지키려고 태어났고 바로 그 임무에 동원돼 정예 47명이 한라산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33년 동안 거짓 한 줄 아래 덮여 있었어요. 처벌받은 사람도 사과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 비문의 두 줄을 바꿔냈죠. 위에서 시킨 거라 어쩔 수 없다. 회사에서든 어디서든 한 번쯤 들어봤을 그 한마디. 그냥 넘어가는 핑계 같지만 그 말이 끝까지 밀고 가면 어디에 닿는지를 우리는 방금 봤습니다. 그 극단이 바로 한라산에 있었어요. 606이라는 뿌리에서 시작해 최강이라는 이름을 거쳐 그 이름이 치른 대가까지. 군인 3부작이 여기서 끝납니다. 최강이라 불린 부대의 진짜 무게가 휘장이 아니라 이 마지막 장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가 더 오래 기억되도록 구독으로 남겨주세요.